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데를 뭐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하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고. 새해 첫날부터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기 변명을 늘어놓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물러보는 거죠. 서울지방법원. 여기는 이제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 또 형량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한마디로 헌재를 농단하는 것이라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이 오만함도 언젠간 반드시 우리 국민의 준열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오늘 그 최순실 씨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요, 보안상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국민들이 지금 또 이게 또 암세포가 하나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순성 전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은 보안 손님으로 김상만 자문위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보안 손님. 네, 한쪽은 말할 수 없다고, 한쪽은 특정해서 보안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두 사람 다 최순실 출입에 대해서는요, 모른다네요. 네, 아주 속이 터집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영선 전 행정관의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근무 쓴 타임에는 그 보안손이라고 그 분류된 사람들이 김상만 그 자문위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근무하시는데 로테이션을 해서 그 부속실 지금 그 관저에 그러면 한 5-6군데를 로테이션 하면서 계시는데 보안 손님을 김상만밖에는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안 손님을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경호실 경호원이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자리는 아닐 텐데 최순실도 모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몰라서. 오늘 다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관이 아니죠. 이제 경호실 소속으로 갔으니까 이제 경호원으로 봐야 되고. 왜 경호실로 갔나 하면, 이 원래 이 이영선 그 경호관은 원래 그 청와대 출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봉근 비서관의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운동을 했어요. 이 양반이 경호학 박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사적 경호인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청와대 들어가서 비서실에 있다가 이제 다시 경호실로 옮겼어요. 왜 옮겼냐면, 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사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사저로 가게 되면 사저 경호를 경호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으면 이제 그 TO가 없어요. 그러면 사저 경호로 가면 경호실에서 파견 나가기 때문에 그 경호실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실 지금 파견으로 나가 있어서 경호관으로 해서 나중에 사저 경호까지 하게 되는 그런 걸 신분이 바뀌어진 상황. 네, 정확한 명칭은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경호원으로 되고, 네. 경호관으로 해야 되고, 행정관은 비서실 소속이기 때문에 경호실에서는 행정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요, 이거 오늘 아주 또 이분이 나와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원래 거짓말하면요 계속 거짓말 늘고, 그 얘기를 오늘 진실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오전 10시경에 TV로 뉴스를 보고 간저 올라가서 대기했다. 근데 오전에 대통령 대면한 기억은 없다 그랬습니다. 당일 윤 전 추와 같은 답변입니다.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같이 지금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적 비선진료 의혹이 해소가 안 되죠. 자, 말 바꾸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최순실 씨에게 20-30회 정도 대통령 옷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이 서류 봉투를 줬고 그것을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윤 전추 행정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윤 전추와 복잡한 옷값 해명인데요. 대통령을 뇌물죄 그 논란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 심사가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의상대금 지급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이게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외에는 윤 전추하고 입장이 똑같아지니까요. 그죠? 이거는 검찰 진술이 거짓말이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앞에서 한 게 거짓말, 둘 중에 하나겠죠. 돈 봉투 전달보다 최순실 출입이 기밀인가? 네, 헌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돈 봉투 전달한 게 더 사실은 돈과 관련한 게 더 민감한 건데. 그렇죠. 어떻게
최순실 출입한 게 그게 무슨 기밀이라고 근데 그걸 끝까지 속이냐 이런. 이영선의 말과 최순실의 말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딱 드러난 게 그겁니다. 오늘도 이정미 재판관이 묻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을 보면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영선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최순실을 태우고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최순실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청와대 자체를 가본 적이 기억이 없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손 증거를 드리도 이렇게 부인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요거 보고 얘기하시죠. 자,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도왔는가? 이렇게 헌법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영선 경호원이 보안 손님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답니다. 업무 특성상. 예. 그리고 운전하는 차에 최 씨를 태우고 간 기억이 없답니다.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이 질책을 한 거죠. 선생님 들어갑니다. 문자 선생님이 최 씨가 맞는가? 맞다. 차에 태운 적 없다고 했는데 말이 되냐? 선생님 들어가신단 말이. 앞뒤가 안 맞잖냐? 위증 논란이 됐죠. 그리고 차명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도요. 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박 대통령과 보안 통화위에 차명. 야, 이것도 진짜 난 아니 대한민국 청와대 직원이 말이야. 남들이 소위 얘기하는 대포폰 차명폰 갖고 있는 거를 대통령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라는 이 어처구니없는 이 진술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진술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경호실 차장이 청문회에 나와서도 보안 손님의 존재 이야기를 했어요. 김상만 보안 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이영선 행정관 역할이 보면 거의 집에서 집사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윤전추하고 둘이서 하면서 사람들 차 태워오고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본인은 보면 대통령을 본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오늘 나온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저번에 윤전추도 똑같고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뇌물죄에서 구할 것인가. 저는 이거 하나 목적밖에 없다고 봐요. 즉 돈봉투 이야기입니다. 이 돈봉투라는 게 고영태가 증언한 게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옷값하고 핸드백값하고. 자, 그걸 지금 본인은 최순실한테 받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두 사람 이야기는 대통령이 돈을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어디서 돈을 줬겠습니까? 이 돈을. 자, 그럼 이거는 국가 예산에 줬으면 흔적이 남을 거예요. 자, 특수활동비로 줬으면 남을 테고 그럼 대통령 사저로 줬으면 이것도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보면 대통령 재산이 준 적이 없어요. 항상 연봉만큼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쓰는 게 없으니까. 왜냐? 대통령 쓸 일은 뭐 있습니까? 다 청와대 쓰니까. 가끔 땅을 파면은 또 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수분이죠. 그럼 뭐 그 정도 땅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윤전추 지금 이영선 경호관이 오늘 둘 다 나온 이유는 결국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이 뇌물죄로부터 구원할 것인가. 저는 그 사명. 그게 명백해 보이죠? 돈 준 부분이 돈 사실 이런 게 진술하기가 더 예민한 건데 아니 최순실 출입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기밀이라 그러고 저거는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거는 좀 철저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미 조율이 된 거죠. 그동안에 뭐 국정조사라든가 다양한 자리는 다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국민적인 비난이 있어가지고 현직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나 경호관이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뭐 검찰 이런 데 출두하지 않는다는 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윤전추 그리고 이영선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공무원들은 다 자신의 업무 분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업무에 어떤 역할을 맡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의 업무가 뭔지도 지금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의 개인 업무를 했다는데 또는 뭐 무슨 역할을 했다는데 사실은 어떤 트레이너로서 윤전추 씨가 대통령을 어떤 걸 도왔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업무를 위해서 뭘 했는지 행정관으로서의 아무런 공식적인 업무 청와대 3급입니다. 그것도 3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직생활 20년을 해야 겨우 3급이 정말로 공무원을 지망한 사람들의 꿈의 자리가 3급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너만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오는 말마다 사실상 다 이미 짜여진 위증의 거짓말입니다. 노란 봉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왜 노란일까? 굉장히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보는 게 일단 노란 봉투에 돈이 들었을 것이다. 윤전추 둘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 대통령은 본인의 의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돈을 쓸 때는 공직자들은 영수증 끊고 카드로 합니다. 이 돈을 갖다 현금 찾아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우리가 본 거는 TV조선의 특종 영상이 있습니다. 윤전추와 이영선이 뒤에 있고 최순실이가
돈세 가지고 막 줍니다. 그거는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노란 봉투는 최순실이 준 게 아니라 최순실이한테 그러면 노란 봉투를 통해서 돈을 줬다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옷 사입는 게 범죄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가 푼돈을 갖다 세 가지고 현금을 갖다가 노란 봉투에 넣어서 준다. 그것도 아마도 돈이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할 짓은 아니죠. 저렇게 화면에 뻔히 나오는데 윤전추는 모른다는 거 아니야 최순실을.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나 어떻게 저런 거를 거짓말하냐고. 이해해요, 잘 모르는데. 다들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나 보죠. 예. 아니 그리고 저게 그 핸드폰 닦는 화면 없습니까? 핸드폰 닦는 거 좀 보여주세요. 핸드폰을 닦아서 주는 분, 야, 저봐. 야, 저분을 어떻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거. 최순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손만 내밀어 저렇게 박고 거의 장면은- 조수로 취급한 거 아니에요? 저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벌써 수백 번 봤습니다. 네. 보고 국민들께서 다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짓말을 정말 그것도 사실은 가장 최고의 법정인 헌법재판소에서 특검에서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죠. 차에 태운 적 없답니다, 이분.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문자로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 최순실 맞다. 그래 놓고 차에 태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짜여진 또 다른 각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하나 보태면요. 그 문제의 차 누구 태워서 가는 그 보안 손님 태운 차에는 뒤에 커튼이 있어서 밖에서 보면 누군지 모른다고 또 이영석이가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설령 내가 최순실 태웠더라도 커튼으로 가리기 때문에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열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전화 얘기만 하나 더 아까 전화 있으니까 자 청와대 이제 이 직원이 되면 각서 쓰잖아요. 다 각서 씁니다. 이렇게 감청할 수 있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보안이에요. 진짜 보안이 뭐냐면 청와대 뭐 북한이라든지 혹은 적국들이 이 청와대에서 통화하는 거를 감청하거나 또는 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전화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과 직원이 하는 거는 공식적인 보안을 위해서 공식적인 핸드폰을 사용해야지 보안을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다고요? 그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아이, 청와대 핸드폰 자체가 보안이 철저히 돼 있어요. 017로 시작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발신번호 제한해가지고 뜨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청와대에서 쓰는 핸드폰이 진짜 보안이 잘 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대포폰을 그 보안은 뭐냐면 국민들로부터의 보안.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청와대로부터의 보안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는데 요 다음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과연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이제 특검 수사가 굉장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간의 은밀한 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판례를 한번 보죠. 자, 우리 권세진 기자가 좀 읽어서 쫙 한번 이거 아시죠, 내용 다. 예, 이재용 부회장 얘기입니다. 경영승계해야지. 이건 피의자 신분 이재용의 구속 위기입니다. 그 혐의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대가로 정유라의 말구입비 35억 원 등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거죠. 근데 이재용은 박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신형 태블릿 PC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최순실은 사용한 그 삼성 태블릿 PC는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출시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SK 여기 아까 이제 SK. SK 최태원 회장 얘긴데요. 네. 광복절 특사로 나왔죠 2015년에. 네. 이 분의 약점은 이제 약점이라고 한 이 혐의가 500억 원대 횡령 징역 4년 선고를 받았고 2년 7개월째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특사로 풀려났어요. 근데 특사로 풀려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SK가 111억 원을 지원합니다. 며칠 후에 하죠. 예, 이게 먼저 입고 풀어줍니까? 아니면 요거가 풀어주고 그때부터 111억 원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먼저 특사하고 후납이네요 그러면. 예. 네, 선납이 아니고. 그래서 네. 뭐 숙제 뭐 이런 지금 녹취록도 좀 나와 네.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그리고 롯데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롯데는 면세점이 이제 허가를 받았죠. 롯데는 원래 2015년 11월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그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로 면세점 추가 선정이 됩니다. 다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혐의는 미르재단 등의
45억 원을 지원했고 K스포츠재단에도 70억을 지원했습니다. 뭐 돌려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일단 지원은 한 거죠. 네, 모든 게 좀 뭔가 대가성이 다 있어 보여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볼 때 그렇습니다. 네. 뭐 검찰에서 이건 밝혀주겠지만 예. 특검에서. 자, 그다음에 KT에는 이제 광고 몰아주기 등으로 최순실의 이권을 챙겨준 의혹이 있는데요. KT 회장이 이제 경쟁사를 합병하는데 이제 제동 걸렸다는 의혹이고요. 박 대통령을 독대하기 전에 SKT와 CJ 합병을 막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5개월 뒤에 SK텔레콤과 CJ 합병은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네, KT 광고 몰아주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고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좋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이제 박 네. 대통령이 이제 저번에 그 기자들과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회사에 뭘 몰아주라고 나는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내용이 이제 그건데요. 어떤 특정 회사에 이제 광고를 몰아줘. 광고라는 게 원래 이제 프레젠테이션 다 하고 이제 저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광고 회사에 예. 광고를 다 몰아준 실제 거죠. 예. 최순실 소유의 예,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회사에 이제 광고를 광고보다는 몰아줘라. 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8억 원의 KT가 광고를 거기에 다 몰아주고 대신 SKT 이 경쟁사인 SKT와 CJ 합병을 막아준 거네요. CJ 대가로. 헬로비전. 그래서 어마어마한 텔레비전.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 거. 그러니까 그 합병이 가장 그 KT로서는 그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벤트였어요. 그거를 만약에 CJ 헬로비전하고 SKT가 합병을 하면 KT가 2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달라고 민원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근데 무산이 돼요. 자,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종근 기자 어떻습니까? 이게 자, 합리적 일단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순서는 특검이. 삼성 특검이 삼성 하나를 잡았어요 지금. 네, 잡았죠. 딴 데는 전혀 지금 수사 확대를 안 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왔습니다. 네. 자 이제는 딴 게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까지 가느냐 아니면 최지성 부회장 선에서 끝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사실 그 다음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 기업과 삼성은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머지 기업은 사실상 이렇게 하고 이 강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가를 얘기하고 하는 그런 딜이 보이는데 삼성은 사실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가 이전에 훨씬 그 전에 최순실과의 어떤 연계성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 구체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액수도 컸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나머지 기업들에는 사실상 이 큰 어떤 그런 이 뭐랄까 수사가 압박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미 삼성이라는 어떤 그 목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구속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밑에 여러 그 가지 장충기 사장이나 이 두 분은 구속되는 거 같고, 네네. 그죠? 최지성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안 갈 것이다. 기소는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할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참 저걸 보면요. 전부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들인데 이거 저런 우리가 언론이 식으로 이렇게 깍깍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국민들. 저렇게 이거. 하면요. 저거는 뭡니까? 조폭들이 약점 잡아가지고 돈 뜯는 거 뭐가 다릅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건 정말 치사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겁니다.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소위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5개가 됐습니다. 지금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딱 2개입니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지금 다 오너들이 위태위태합니다. 현대차 실적 갈수록 떨어지죠. 이재용 만약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된다 칩시다. 물론 저는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CEO가 구속됐다. 저런 로비 혐의로. 삼성전자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문화용수한다고 하면서 문화용수는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이쪽은 저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특검도 이재용이나 삼성이나 저런 한국의 대기업을 수사할 때는 조금 한번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점칩니까? 아니, 진성호 기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불구속 예, 기소입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종 기자. 네. 저는 지금 특검의 기세로 보면 아마 구속을 할 시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보면 이 회장 구속.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이 큰 틀 자체가 상당히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구도를 일단 갈 겁니다. 구도를 가면서 뭐 시도를 할 텐데 그러니까 삼성에서 얼마만큼 잘 디펜스를 하는지 방어를 하는지가 아마 달려 있겠죠. 오늘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이 삼성의 어떤 합병 자체가 이 대통령의 관계, 이 관계 자체를 그다음에 아는 거, 그다음 보고받은 거, 이거 아니면 과연 최성 부회장이 그 선에서 했는 것인지, 보고를 받은 흔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명확히 특검 밝혀내지 못한다면 일단 불구속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특검이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요. 특검이 수사자 구속영장 치고 법원이
풀어줘라. 영장 기각한다. 그러면 저는 특검이 상당히 데미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특검도 나름대로 판단하겠죠. 그런데 이현정 위원처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영장 실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원국 기자. 저도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네,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조사를 다 마쳤고요.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는 건데 결국은 이 삼성의 조사, 다른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의 조사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특검이 특정하고 있는 이 목표, 뇌물죄와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진 강제 모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친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뭐 변호사들도 지금 실형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오너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본인의 이제 승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삼성은 살리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좀 이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까? 구속은 된 적이 없죠. 구속 처음이죠. 5년 전에 한번 조사는 받았었죠. 네. 나왔었죠. 자, 박영수 특검이요. 이거 피의자 자격으로 부른다는 자체가 구속영장을 친다는 걸 이미 벌써 예고판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기업 사냥에 있어서 완전히 마녀 같은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칠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묻겠죠. 네, 이건 우리의 그냥 예상 추측이니까요. 합리적 추측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 안 했는데 초대 손님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또 좀 약간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수상한 암호 대화가 나왔는데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추측한 게 아니라 자료가 나온 건 접견 녹취록이기 때문에 2015년 8월 10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최태원 회장 접견 녹취록 중에서 딱 나온 거니까요. 견디기 힘들긴 뭐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했습니다. 자, 하시죠. 예,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진 거죠. 분명하게 숙제를 줬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 회장, 귀국, 숙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네. 이게 대충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암호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좀 네. 웃긴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결국은 왕 회장은 대통령이고 왕 회장은 대통령이다. 예, 귀국은 사면을 얘기합니다. 아,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 예, 그렇게 대통령이 사면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누구 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짐도 많아진 거죠. 분명하게 숙제를 줬기 때문에 이 숙제는 뭐 이제 그 대가라는 것을 이제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래서 14일에 회장 사면이 결정됐고 네. 그 이후 SK는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합니다. 네. 야, 이거 참 이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최태원 회장. 2015년 8월 10일 날 그리고 8월 14일 날 최태원 회장 사면 결정이 됩니다. 요 대화가 8월 10일 날 있었는데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요 표현도 이미 벌써 통보를 받은 거죠. 그렇죠? 왕 회장,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 우리 지금도 분명히 숙제, 이 숙제는 111억 원 출연. 아,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이거 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요거는 약간 좀 다른 겁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한 다른 게 뭐냐면 겁니까? 이겁니다. 미르 K스포츠 자산의 111억 원 출연은 이미 정경련에서 할애를 한 액수예요.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경련에서 할애한 그 기업별로 할애한 액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숙제라는 거는 111억 원 출연이 숙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펜싱 있지 않습니까? 원래 SK가 펜싱, 삼성이 승마 해갖고 SK의 펜싱과 관련한 돈을 요구를 실제로 하는데 네. 다른 기업과 달리 SK가 좀 저항을 하죠. 액수 좀 깎아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러면 안 받아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또 이렇게 그 SK가 뭔가 70억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그러면 아예 안 받아버려. 더 추가 출연을 하겠다 하는데. 근데 SK 쪽에서는 만약 펜싱에 만약에 이 돈을 출연했다? 고영태가 주도했던 했다 그러면 삼성 못지않게 지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SK의 그 뭐 정부 기관 출신 임원이 한 분 계셨대요. 네. 이분이 이제 이걸 보더니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너무나 사업 계획 자체도 지금 불투명하고 이거 자체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회장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임원이 굉장히 회사 내에서는 아주 떠받들어주고 있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때 그렇게 결정 안 했으면 지금 똑같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은 지금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이제 대화력이 물론 있지만 저게 뚜렷하게 명백하게 우리가 해석은 저렇게 하지만 저게 뚜렷하게 무슨 사면이다 이건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추정일 뿐이지. 그 임원 이야기를 방송에서 안 됩니까? 네, 그럼 뭐 제가 명예훼손이 아니고 칭찬. 그러니까 그분이 하여튼 지금 하여튼 고위 임원인데 네. 그분이 하여튼 정부 기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관계를 잘 알아요. 특히 네. 이제 이런 금융 쪽 기관에 있었어요. 정부 관계.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돈 빼내갈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부지도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는데 어디 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돈을 70억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뜻 줬다가는 이거는 충분히 회사가 뭔가 걸릴 위험성이 있다. 다 걸릴 수 그런 있다. 상황에서 이제 좋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SK가 그때 결정을 잘한 거죠. 근데 SK는 제가 볼 때는 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그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일자리 뭐 이런 투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고 박 대통령이 그때 막 화낼 때인데 어쨌든 뇌물죄로 엮으려면 최태원 회장은 좀 자유로울 것 같은 게 저 숙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왕 회장은 제가 아는 왕 회장은 정주영 회장밖에 없는데 이게 왕 회장이 대통령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도소의 접견 녹취록은 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 숙제는 아마도 대통령이 아마 돈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 활성화, 투자 활성화인데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당시 뭘 발표하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최태원 회장은 상당히 잘 빠져나가고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였다. 그리고 본인도 실속 차렸다. 아니 이거 교도소 직원이요. 원래 돼 있습니다. 녹취하게 돼 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저걸 합법입니다. 아니 저건 하더라도 특검- 저걸 갖다 이렇게 밖에 내보내는 것 저는 자체는 특검이 압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압수한 거니까 압수한 합법입니다. 거죠. 그거는 합법적이죠. 그리고 저기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이 대기업 강제 모금에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SK 이천 하이닉스 공장에 46조 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창조 경제에 대해서 기여를 하라는 사실상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출연뿐만 아니라 사실은 SK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 액수를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력과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46조 원을 그 하이닉스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발표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숙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자기가 갖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는 건데 갖는 거지만 공익적으로도 좋은 건데 여기 숙제라는 거는 다른 의미죠. 이게 뭔가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대통령이 진행하던 창조 경제라는 그 틀에 대해서 기여를 하라는 각 기업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그 국가를 부분에 위해서 해당이 좋은 되는 거죠. 근데 저 말 자체는 좀 아리끼리 하긴 해요, 솔직히. 네. 한편 그 최순실 씨의 그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가 그 최순실의 독일 재산은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뭡니까 이게 속어인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 최태민 씨는 독살당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재석 씨의 발언을 좀 자세히 짚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권 기자. 예. 네. 1번 최태민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전두환 정권 시절 박근혜 대통령 1조 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때까지 3천억 원을 모으는데 그치자 이를 포기했다. 잠깐 여기서 엄청 모은 건데 3천억 네, 원을요. 그게 뭐가 이거에- 김영삼 정부 출범까지 엄청 모은 건데 이것 자체를 또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최순실 은닉 재산은 스위스에 가장 많다. 1985년쯤 그곳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갖고 있었다. 예. 지금 스위스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단어를. 예, 그다음에요. 두 번째는 부친 최태민 독사의설을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돈을 돌려드려야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타살당하신 것이다. 나는 계모인 임선희가 죽인 걸로 생각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임선희 씨는 참고로 이제 최순실 엄마인데요. 그죠? 자, 요 데모 이게 사실은 좀 나온 얘기에 과거에 한번 나온 얘기인데 네. 다시 한번
이제 특검에서 재진술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뭐 최재석 씨가 좀 개인적인 좀 감정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구체적인 단어들이 많이 물론 나와요. 그건 85년 네. 스위스 3천억 원, 93년 김영정 아주 시기와 이런 게 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술도 구체적인데 뭐 특히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최태민이가 사실은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있어서 네. 조금 걸러 들어있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최태민 씨가 남겨놓은 재산이 우리가 알기로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 임순희 씨 그 어떤 자매들한테 다 분배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서 최순득, 최순천, 즉 최순실 제가 나머지 자매들은 부동산이 많아요. 근데 최순실은 재산이 제일 적습니다. 나름대로 그 자매들 중에서는 이제 행동 대장 역할을 했는데 네. 재산이 한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스위스에 가장 많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이런 자체는 이제 이 최재석 씨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에 했던 채권, 달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산 이거는 대부분 다 최순실이 가져갔고 최순실이 90년부터 사실 독일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재산은 독일 쪽에 상당히 많이 가 있을 것이다. 또 스위스 쪽에도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죠. 이보고과의 이 얘기가 뭔가 좀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아니다. 이거 허황된 얘기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성호 기자부터 다시 돌죠. 이렇게. 저는 좀 허황된 것 같습니다. 허황된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일단 최재석 씨는 그 최태민 일가 중에서 남자 이제 형제인데 제가 보니까 별로 상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임선희 씨 밑에 있는 순덕, 순실, 뭐 순천은 어마어마 합하면 뭐 수천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넣었다면 저거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데 최근에 보면 보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독일과 거기에 무슨 1조가 있네, 8조가 있네, 뭐 무슨 8천억이 있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 정도를 운영하려면요 상당히 많은 이 현금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번에 저 말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갖고 특검에 간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종근 기자. 저도 허황된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허황. 네. 조순재예요. 자, 조순재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 이쪽 최순실 씨가 낳는데 어쨌든 저 최태민 씨 아들은 아닌 사람. 네. 조순재 씨도 이 재산에 대해서 양자요. 양자든 어찌됐든 재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최재석 씨도 그렇고요. 근데 서로 달라요. 자, 최재석 씨는 그 돈이 최태민 씨 거라고 주장해요. 임선희 씨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전혀 배제하고 그냥 독설서만 제기하면서 이 돈은 모두 다 최태민 씨가 그 전부터 이렇게 갖고 온 돈이다 이렇게 하는데 조순재는 달라요. 조순재 씨는 뭐라 그러냐면 최태민 씨는 알거지다. 하나도 돈이 없었다. 다 자기 엄마 임선희 씨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이 모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재산을 나눠 갖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인데 그거는 공통점인데 거기에 대한 재산의 어떤 형성 과정 이건 둘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최태민 씨가 그래도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걸 돌려줘야 한다. 내가 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자의 역할로서 돈을 쓰려고 모았는데 이 모은 돈은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줘야 된다라고 이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최재석 씨에게? 자, 최재석 씨가 나는 왜 돈을 안 주쇼? 왜 그 최순천한테는 다 돈을 주고 나는 왜 돈을 안 주셔? 그랬더니 그 최태민 씨가 하는 말이에요. 아, 이 돈 다 내 게 아니야. 이건 네 거 아니야. 이건 다 내 거 아니고 다 돌려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다기보단 야,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지만 이건 다 내 거 아니거든. 돌려줘야 하거든.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 너가 안 아니고 주려고. 최순실이나 이쪽으로 갈 건데 그 앞에서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네 거 나는 아니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요. 최재석 씨가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돈 달라고 진짜 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는 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수성을 네, 느낄 수 없다는 거죠. 네, 여기도 허황. 김원국 의원. 규모는 저는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과거에 한나라당 경선 때 한 얘기 녹취록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 모금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최태민 씨가 굉장히 많은 돈을 만지게 됩니다. 집에 와서 애들 과자 사주라고 주고 간 돈이 요즘 돈으로 1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게 된 뒤로 영애와 만나면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과자 먹으라고 조순재 씨가 10억 준 했던 게? 얘기입니다. 1억인가 아니, 10억인가
그래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도된 게 1억인가 10억인가 그래 과자 사 먹으라고. 100만 원. 당시 돈으로 100만 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심들을 하고 있었고 네. 결국은 이 최순실 이 자매에게 모든 부분이 다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돈들이 그 막강했던 돈들이 어디로 갔는가 사실은 궁금한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 부분들이 진실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지금 취재를 못해서 그런데 네. 의심되는 부분에 있는데 일단은 규모는 부풀려진 것 같다. 자, 이거는 이 진실은 최순실은 알고 있을까요? 이 돈의 진실은? 최순실은 알고 있을까요? 제 임선희 씨는 살아 계시는가요? 돌아가셨죠. 그러면 최순실은 알고 있겠네요. 예, 이 돈이 저는 이제 좀 부풀려지긴 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거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이제 다 스미스 비 계좌에 넣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독사해설은 어느 정도 아까 그 이게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뭐 거짓말이었을지언정 독사해설은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게 몇십 년 동안 얘기가 돼 왔었거든요. 네.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고 죽고 나서 알리지도 않았고 장례식도 안 치렀고 뭐 안매장하듯이 급하게 묻었고 그리고 이제 상속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죽었다는 게 알려지면 이 아들들이 또 달라고 막 올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제 이게 수사로서 밝혀낼 수가 없는 네. 부분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노리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저 최재석 씨나 이렇게 불러가 물어보는 이유가 자 그러면 상당 부분의 재산이 박정희 시대의 유물로 넘어왔고 원래 최태민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정희를 팔아서 돈을 갖다가 이제 끌고 모았고 또 박정희의 유산을 갖다가 그 정돈 전원에 따르면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태민 일가의 돈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박정희 대통령의 유가족과 같이 공동으로 유지하는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특검이 노린 건 그걸 겁니다. 제3자 뇌물죄냐 아니면 뇌물죄냐. 만약에 지금 행태를 보면 최순실은 자신의 재산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유하는 듯도 보인다고 지금 검찰이 말합니다. 왜? 뭐 옷 살 때도 그렇고 보면 거의 내 돈이 네 돈, 네 돈이 내 돈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만약에 뇌물죄를 적용할 때 상당히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이 저렇게 최재석이나 불러가지고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최태민 일가 재산을 추적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놓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저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죠. 오직 갖고 있었던 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수필가. 그렇죠. 아, 수필가는 돈을 벌 수 재단 이사장 같은 건 좀 네. 있습니다. 재단 이상 잠깐 했습니다. 아, 잠깐 했었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산도 몇십억은 되지 않습니까? 30억인가 뭐 삼성동 주택하고 네, 어찌 됐든. 밖에 없죠. 그 돈도 어찌됐든 그러면 최 씨가 해서 그 30억 얼마 안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엄청 그거는 왜냐하면 큰 돈인데 6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6억. 청와대 나올 때 6억을 받아 나와서 그걸 이제 몇 개 집을 거치면서 현재 삼성동 집까지 갔거든요. 네. 그거 이제 재산이 이제 30억 네. 정도 된다는 거죠. 박근령 이사장은 제로입니다 지금 돈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서 카드도 못 만들어요. 예, 그 차이를 제가 보이는 거예요. 최 씨가 만약에 최 씨 일가가 한두 명이라도 박근령 이사장에만 붙었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측을. 합리적 추측 맞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죠. 네. 2014년 정윤회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 모임이 실제로 존재했고요. 또 정윤회 씨가 주도했다. 이런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윤회 씨 측근의 발언을 듣고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문건 갖고 만나는 거야. 비즈니스를 연구했었거든. 그럼 십상시는 뭐예요? 그 아이의 빚은 실세죠. 십상시가 다 걔네들의 모임이 다 십상시지 뭘 그래 그랬어. 사실이죠. 문건에 나왔던 말들은 다 사실이에요. 더 파헤치고 가면 우리가 입을 막아야 될 것과 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박근혜를 알고 있으니 그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업 세력을 확장한 것밖에 없다고. 거기에도 정윤희 씨가 주동적으로 있었으니까 정윤희 가해자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해자죠. 왜? 지준 씨하고 시작을 같이 놓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식당 주인이라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이권이나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윤회 씨가 가해자다 국민에 대해서 이런 말이 지금 잠깐 마음에 남네요. 자,
부창부수 부부가 갔다는 얘기죠. 최순실 정윤회 또 하나의 비선 십상시 모임이 사실은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사건 종결됐죠 당시에. 그러나 이게 2007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곁을 떠났다고 하는 정윤회 씨도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합리적 또 추측이 나온 겁니다. 정윤회 십상시 모임을 주도했고 강남의 음식점에 모여서 비선에서 국정지휘한 게 그 식당 주인이 진술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기업 민원도 여기에서 해결해줬고 여기서 수수료도 챙겼다는데 이거는 증거가 필요해 보여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회장과 임원, 연예인들 줄 설 정도다. 이거는 이 사람 만나려고 줄 섰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우리 기자로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세계일보 기자가 출석을 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 기자에 따르면 신변의 위협까지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 기자가 그랬죠? 그렇죠. 박관천 당시에 이제 경정이 이걸 보도하면 당신은 정말 끝난다. 이 회사 그다음에 뒤에 있는 재단 모두가 다 큰일 날 것이다. 이거는 청와대가 모두 총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문제는 뭐냐, 서울지검에서 2군데서 수사를 했어요. 즉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특수부에서 조사를 하고 문건 내용은 형사부에 조사를 했습니다. 즉 특수부에서는 정말 유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서 이제 구속까지 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형사부 조사는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중식당 같은 경우 거기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 자체 신빙성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증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 십상시 모임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지금 증언이 나오면서 혹시나 정윤회 씨가 진짜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본인은 지금 다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2014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금방 나온 CG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보복에 대한 얘기. 요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다 좀 들어야 될 내용이라서 우리 권 기자 보이십니까? 예. 뭐 저도 잘 아는 기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박관천이 이 보도를 하면 당신이나 세계일보, 통일교재단까지 보복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보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증언은 순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박관천 경장이 청와대 그 당시 행정관이 이야기한 건데 순수한 수준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자들이 뭐 사실 기사에 대해서 협박이라던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걸 뭐 자주 봤죠. 그래서 사실 뭐 아무것도 그렇게 해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 기자와 당시 통화를 해보니까 약간 공포나 뭐 이제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윤회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 맞다. 나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증언을 한 것은 정윤회가 지금 인터뷰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2007년 이후로 한 것도 없고 최순실하고도 뭐 거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 이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기자를 이제 협박하고 그랬다는 것은 이제 사실인 걸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정윤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만약 청와대와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기자한테 저런 식으로 나왔다면 저거는 정말 나쁜 정부고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 또 하나 갈라 생각할 거는 정윤회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캠프의 정윤회는 대단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2년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서 정윤회는 그렇게 크게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 정윤회가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문고리 3인방, 4인방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저 자리에 정윤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고리 3인방들이 같이 회의를 했다. 그리고 방금 저 증언이 사실이라면 정말 저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두 번째는 정윤회가 혹시라도 대통령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호가호위 내가 실력자다. 방송사 사장도 만나고 기업인도 만나고 돈도 뜯고 자기가 뽑았던 그 청와대 비서관들 불러가지고 회의했다.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정윤회에 놀아난 겁니다. 이거는 좀 분명히 해야지. 근데 특검이 지금도 정윤회 아직 안 불렀죠. 안 불렀죠. 저 문제 세계일보 문제도 특검에서 분명히 조사해가지고 정말 언론 탄압했으면 이거 규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저런 일을 합니까? 협박까지 한 거예요. 저는 정말 협박입니다. 네. 협박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계일보 기자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 공황 장애를 알았다고 하는데 저 기자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협박에 대한 굉장히 큰 공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그해 2014년에 저 보도로 해서 세계일보가 한국기자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탄압을 받으면서 다 기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중앙조사장도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상당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정황이었고 정권의 탄압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십상시 모임에도 고 이춘상 보좌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뭐 조사 내용이라든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깊이 관계돼 있었고 언론 탄압이 자행됐던 그런 상황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50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종근 기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기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윤회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누가 그랬죠? 숨어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저는 거꾸로 나서는 사람이 캥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윤회 지금 나서고 있어요.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에 코드를 좀씩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자기가 안 나설 수도 있어요. 안 나섰을 때 왜 나설까요?